나보다 총을 잘 쏘면 임신해줄게. 동양인이라 무시하며 조롱을 던진 미군 네이비실 여전사. 하지만 그 내기에서 진 미군 여성은 결국 한국 UDT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아가리처럼 열린 시송기의 램프도어로 휘변 열기가 훅 끼쳐왔다.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다. 수천 년간 태양에 달궈진 모래와 먼지, 뜨거운 항공유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뒤섞인 이라크 안바르의 공기였다. 강민준 대위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느끼며 헬멧에 얼굴을 굳혔다. 그의 발이 마침내 아라사드 공군 기지의 활주로에 닿는 순간 거대한 모래바람이 불어와온 세상을 황갈색으로 물들였다. 마치 이 낯선 땅이 그를 거부하는 듯한 혹독한 환영 인사였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의 정예 대원인 그였지만 이곳의 풍경은 그가 겪어온 동해 푸른 파도나 진내의 울창한 산림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간간이 보이는 미군들의 거대한 체격과 장비, 뼛속까지 파고드는 건조함. 그는 이곳에서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새로운 교환 장교인가? 강대위. 먼지를 뚫고 다가온 미군 상사가 서류판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강민준은 짧게 격하며 자신을 밝혔다. 상사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 동양인 특유의 다부지지만 서양인에 비해 크지 않은 체격, 소음을 삼키는 듯한 조용한 태도. 상사의 눈에는 그가 마치 행정 업무를 보러 온 비전투 요원처럼 보였을 것이다. 숙소는 저쪽이다. 장비 풀고 오후 브리핑에 참석하도록 무심한 손짓과 함께 상사는 돌아섰다. 환영도 악수도 없었다. 강민준은 묵묵히 자신의 더플백을 챙겨 막 향했다. 막사로 가는 길, 그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수백 M 떨어진 사격 훈련장이었다. 저렁저쩌렁한 총성이 대기를 찍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 소총의 소리가 아니었다. 뼈를 울리는 묵직한 중저음 대물 저격총의 포효였다. 그곳의 중심에는 캐설린 케이트 암스트롱 대위가 있었다. 엎드려는 마치 사막의 여왕처럼 보였다. 길게 뻗은 팔다리,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근육, 그리고 묘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푸른 눈동자. 그녀의 어깨에 견착된 거대한 저격총은 마치 그녀의 신체 일부인 양자연스러웠다. 그녀 주변에 모여든 네이비실 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사격을 지켜보고 있었다. 숨 참고 격발. 나지막한 혼잣말과 함께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쾅 하는 괴음과 함께 총구가 불을 뿜었고 잠시 후 멀리 떨어진 강철 표적에서 팅하는 맑은 소리가 시간차를 두고 들려왔다. 관측경을 보던 동료가 휘파람을 불며 외쳤다. 퍼펙트 정중앙이다가 케이트. 케이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녀의 자신감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빛났다. 그녀는 팀원들의 환호와 찰를 당연하다는 듯이 즐겼다. 이곳 아라사드 기지에서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네이비실에서도 손꼽히는 명사수이자 수많은 실전을 거친 최고의 엘리트. 그녀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그 자부심을 뒷받침하는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막사로 향하던 강민준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케이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새로운 한국군 장교인가 보군. 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케이트는 코음을 쳤다. 교환훈련 소풍이라도 온 건가? 저런 체격으로 이 모래 구덩이에서 버티기나 하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강민준은 연합군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본국에서 편하게 온 실속 화초처럼 자한 장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실전의 피냄새 대신 서류의 잉크 냄새가 날 것 같은 존재. 오후 브리핑 시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근 활동이 급증한 테러 조직 안바르의 아들들에 대한 대책 회의였다.
작전 지휘관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강민주는 조용히 지도를 응시하며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지휘관이 특정 지역의 위성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적들은 이 지역의 복잡한 수로를 이용해 물자를 옮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로를 차단하고 수색팀을 투입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대부분의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였다. 케이트가 손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로 차단은 시간 낭비입니다. 적들은 이미 우회로를 확보했을 겁니다. 헬리본을 이용한 신속한 강습으로 적의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그녀의 의견은 대담하고 공격적이었다. 네이비실의 방식다웠다. 지휘관도 그녀의 의견에 수긍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질문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케이트는 감히 내 의견에 토를 달아 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강대위 말해보게. 위성사진을 보면 수로 주변의 마을 가옥들 지붕에 푸른색 천이 덮여있는 집들이 유독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입니다. 그의 지적에 모두가 스크린을 다시 보았다. 그의 말대로였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부분이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케이트가 빗는 두로 물었다. 이 지역 민간인들은 보통 흰색이나 회색 천을 사용합니다. 푸른색은 연합군 항공기가 사용하는 피아 식별 표식과 색이 유사합니다. 적들이 의도적으로 아군 항공기의 오폭을 유도하거나 혹은 그 가옥들을 인간 방패 삼아 중요 시설을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섣불리 강습작전을 펼쳤다간 민간인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지휘관은 놀란 눈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케이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자신의 완벽한 작전 계획에 낯선 동양인 장교가 흠집을 낸 것이다. 그것도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일리 있는 지적이군. 정보팀은 해당 사항을 즉시 재확인하도록 지휘관의 말이 떨어지자 케이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교들이 흩어질 때 케이트는 강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운 좋게 하나 맞췄다고 우쭐하지 마, 강대위. 여긴 서류와 지도로 싸우는 곳이 아니야. 전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 싸우는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스트롱 대위. 강민준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케이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입만 살았군. 내 실력이 그 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케이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오만하고 건방진 동양인 장교의 코를 반드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라크의 모래바람은 이제 두 사람의 자존심이 격돌하는 폭풍의 전조가 되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었다. 강민준의 날카로운 지적은 브리핑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합동훈련 시뮬레이션에서 기존의 전술 교범을 비웃는 듯한 변칙적인 기동으로 미군 교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장비 점검 시간에는 미군 제식 화기의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 정비팀을 놀라게 했다. 그의 조용한 존재감은 점차 기지 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경계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하지만 케이트 암스트롱에게 그 모든 것은 눈에 까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녀의 무시와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체력 훈련 시간. 그녀는 일부러 강민준의 옆에서 압도적인 속도와 힘을 과시하며 그를 비웃었고 사격 훈련 때는 그의 사격 자세를 트집잡아 그렇게 쏴서는
100m 앞에 깡통도 못 맞추겠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강민주는 그 모든 도발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그의 침묵은 케이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그녀의 공격은 아무런 반향 없이 흡수될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저 강철 같은 남자의 평정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의 자존심을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내는 수밖에 없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훈련이 없는 어느 날 오후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야외 휴게 공간이었다. 수십 명의 특수부 대원들이 모여 떠들썩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각 부대의 사격 실력에 대한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케이트가 마치 준비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력은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지. 그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휴게 공간을 가로질러 조용히 앉아있는 강민준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하고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대위, 당신의 그 뛰어난 통찰력이 방아 위에서도 통하는지 궁금한데. 나와 애기 어때?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흥미진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무슨 내기 말입니까? 강민준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케이트는 손가락으로 사격장 너머 아득하게 보이는 산등성이를 가리쳤다. 저기 2000m 거리 표적. 각자 단 한 발씩 쏴서 더 중앙에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지? 2000m 주변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2000m는 저격수에게도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초장거리였다. 바람, 습도, 기온,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 계산해야 하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리였다. 케이트는 기지 내에서 유일하게 2000m 표적을 맞춘 기록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것은 승패가 명백한 싸움이었다. 겁나 강대위. 그럼 케이트는 잠시 말을 끊고 강민준을 조롱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그녀의 잔인한 승부수가 던져졌다. 좋아. 화끈하게 걸지? 만약 당신이 날 이긴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과 결혼해서 아이라도 낳아주지. 물론 당신 같은 동양인 남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야. 그 순간 휴게 공간은 폭소의 도관리로 변했다. 결혼이라니 케이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동료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인종차별적인 모욕이었다. 강민준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의 남성까지 짓밟아 버리려는 악의적인 도발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강민준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나 당혹감을 찾아내려 애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그애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잠시 후 2000m 초장거리 사격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케이트는 자신의 몸처럼 익숙한 대물 저격총을 능숙하게 거치했다. 반면 강민준은 무기고에서 막거번해온 미군 제식 저격총을 묵묵히 점검하고 있었다. 낯선 총기, 익숙하지 않은 조준경. 모든 조건이 그에게 불리했다. 먼저 쏘시죠, 숙녀께서. 강민준이 말했다. 케이트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 엎드렸다. 그녀는 몇 분에 걸쳐 신중하게 풍속과 거리를 계산했다. 조준경 너머로 사막의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표적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베테랑이었다. 모든 변수를 억누르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쾅 지축을 울리는 괴음과 함께 총알이 발사되었다.
잠시 후 관측팀의 무전기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명중 표적 중앙에서 7시 방향 10cm 지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2000m 거리에서 10cm 오차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격이었다. 케이트는 승리를 확신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차례야. 어디 한번 망신당해봐. 이제 강민준의 차례였다. 그는 조용히 사선에 엎드렸다. 그는 총을 들지 않았다. 대신 한 줌의 모래를 집어 공중에 날려보냈다.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대기에 미세한 떨림을 피부로 느끼는 듯 했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흘렀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저격총을 들어 올렸다. 조준경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변수들이 순식간에 계산되고 있었다. 그는 케이트처럼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 마치 그의 몸과 정신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탄도 계산기인 것처럼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라크의 태양만이 그의 등 뒤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호흡이 극도로 느려졌다. 심장 박동이 멎는 듯한 찰나의 순간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케이트의 총성보다 훨씬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알은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2km의 거리를 날아갔다. 길고 긴 침묵. 모두가 관측팀의 무전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실패한 것이다. 케이트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 신이시여. 관측팀의 목소리가 경악과 충격으로 떨리며 무전기를 찍고 흘러나왔다. 탄착점 확인. 이전 탄착점 정중앙.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케이트가 소리쳤다. 이전 탄착점 중앙. 케이트 대위의 총알이 뚫은 구멍 그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었다. 로빈 후드 샷이다. 그 순간 사격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웃음도 환호도 바람소리마저도 사라진 듯 했다. 수십 명의 특수부 대원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버렸다. 케이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불가능한 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기에 가까운 사격이었다. 강민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총을 내려놓았다. 그는 재더미처럼 굳어버린 케이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승자의 오만함도 조롱에 대한 복수도 아니었다.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격장을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깨어진 자존심의 파편과 경외감 어린 침묵만이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아라사드 공군 기지는 보이지 않는 충격에 휩싸였다. 로빈 후드샷의 소문은 모래바람보다 더 빨리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민준 대위의 이름은 더 이상 새로운 동양인 장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애와 미스터리의 동의어가 되었다.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막에서 병사들은 수근거렸다. 그들은 이제 강민준을 힐끔거리며 바라보았고 그의 앞에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기지의 위계 질서를 뒤흔드는 불가사의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다연 케이트 암스트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막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몇 번이고 되새겨보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부심, 네이비실의 엘리트라는 명예, 그리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실력이라는 신화가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부욕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상대에게서 느낀 압도적인 실력의 격차였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분노의 차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곧이어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결혼해서 아이라도 낳아주겠다. 자신이 뱉었던 오만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내기를 진심으로 이행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 약속의 무게가 이제는 자신의 자존심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라마디 시내 중심가에서 연합군을 겨냥한 대규모 극조 폭발 무라이디 테러 징후가 포착된 것이다. 즉시 합동작전팀이 꾸려졌고 작전 지휘관은 회의실 스크린에 팀원 명단을 띄웠다. 케이트는 자신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강민준 대위라는 글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지휘관은 명단을 보며 말했다. 이번 작전은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케이트 대는 팀의 공격 선봉을 강 대위는 후방 지원 및 상황 분석을 맡는다. 두 사람의 능력을 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어제의 내 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 배정이 아니었다. 지휘관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두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험되었다. 케이트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껏 자신이 리더가 아닌 지원 역할로 밀려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어제의 사건으로 그녀의 리더십에는 보이지 않는 흠집이 생겼고 강민준의 능력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었다. 작전 준비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무기고에서 각자의 장비를 챙길 때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케이트는 자신의 소총을 기계적으로 점검했고 강민준은 드론과 통신 장비를 꼼꼼하게 살폈다. 그들의 주변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때 강민준이 케이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대위님의 소총 가늠쇠가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어제 사격 시의 충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케이트는 훔칫 놀라 자신의 소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맨눈으로는 거의 식별 불가능한 머리카락 굵기만 한 오차였다. 하지만 실전에서 그 미세한 오차는 생사를 가를 수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공구를 들어가음 새를 수정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은 경쟁자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는 전우였다. 이 모순적인 감정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이 탑승한 방탄 장갑차가 라마디의 혼잡한 시내로 진입하고 있었다. 장갑차 내부는 어둡고 답답했다. 엔진의 굉음과 외부의 소음이 뒤섞여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케이트는 작전 지도를 보며 침투 경로를 최종 확인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헤드셋을 쓴 채 상공에 떠있는 정찰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시장 입구 300m 전 특이 사항 없음. 드론을 조종하던 강민준이 보고했다. 케이트는 대원들에게 손짓하며 하차 준비를 지시했다.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작전 투입 직전에 흥분이 오늘은 불안감과 뒤섞여 있었다. 어제의 패배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았다. 잠깐 강민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시끄러운 장갑차 안을 갈랐다. 왜 그러나? 케이트가 날카롭게 물었다. 드론 열화상 화면에 이상한 점이 있다. 시장 입구 오른쪽 빵각의 옥상에 비둘기들이 한 마리도 앉아있지 않아. 주변 다른 건물 옥상과는 달라. 비둘기 지금 그게 할 소린가? 장난치지 마의 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케이트 역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이 지역 비둘기들은 보통 사람이 없는 곳에 모여든다. 그런데 유독 그 건물 옥상만 깨끗해.
마치 누군가 최근에 그곳을 청소했거나 비둘기들이 접근을 꺼리는 무언가가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저격수나 감시조가 매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분석은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케이트는 잠시 망설였다. 교범에 따르자면 무시해야 할 억측이었다. 하지만 브리핑 때와 어제 사격장에서 보여준 그의 비범한 관찰력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휘부에 무전을 날렸다. 여기는 알파팀 계획을 변경한다. 목표 지점 진입 전 빵가게 옥상에 대한 정밀 수색을 요청한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파팀 잘 들린다. 위성으로 재확인 결과 해당 건물 옥상 환풍기 뒤쪽에 위장막으로 덮인 거치형 중기관총과 다수의 적 병력이 확인됐다. 진입했으면 몰살 당할 뻔했다. 장갑차 안에 모든 대원들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의 시선이 경악과 존경심을 담아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케이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하며 다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얼굴에서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우의 모습을 보았다. 깨어진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존중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장갑차의 램프가 열리고 라마디의 위험한 거리로 발을 내디며 케이트는 결심했다. 이번 작전에서 그녀는 그의 곁에서 싸우겠다고. 장갑차의 램프가 굉음과 함께 열리자 라마디의 혼돈이 그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캐캐은 향신료 냄새와 하수구의 악취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죽음의 정적 강민준의 경고 덕분에 팀은 전멸의 위기를 피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원래의 작전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들은 적진 한복판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했다. 젠장. 놈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 케이트가 낮게 욕설을 뱉으며 장갑차를 엄폐을 삼아 주변을 살폈다. 대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이 역력했다. 계획을 바꾼다. 찰리 팀은 좌측 건물, 브라보 팀은 우측으로 우회해서 옥상의 기관총 진지를 동시에 제압한다.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정면으로 돌파한다. 그것은 레이비실의 교범에 나오는 가장 정석적인 대응이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신속하게 목표를 장악하는 방식. 하지만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대위님. 그건 적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뭐라고? 케이트의 눈이 날카롭게 그를 향했다. 아직 그녀의 몸에는 공격적인 리더의 본능이 남아있었다. 기관총 진지는 미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화력을 집중하는 순간 골목 곳곳에 숨어있던 적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덮칠 겁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개미굴과 같습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지? 여기서 시간만 보내다 포위당하란 말인가? 케이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로 그때 강민준이 손가락으로 낡은 하수도 맨홀 뚜껑을 가리켰다. 저기로 들어갑니다. 뭐 미쳤어. 저 안에 부비 트랩이 있을지 독가스가 차 있을지 어떻게 알고 팀원들 역시 술렁이었다. 어둡고 비좁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기피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더 안전합니다. 적들은 우리가 하늘과 땅 위에서 공격해 올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가장 더럽고 비좁은 땅 밑에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이 도시의 하수도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표 건물 바로 아래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케이트는 갈등했다. 그녀의 모든 훈련과 경험이 지하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둘기를 보고 중기관총 진지를 예측해낸 그의 통찰력이 그를 믿으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의 불안한 눈빛과 강민준의 고요한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본능이 아닌 그의 판단을 믿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녀의 굴력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 중 하나였다. 좋아. 전원 맨홀로 진입한다. 강대위 당신이 선두를 맡아 팀원들은 경악했지만 캐가의 명령에 복종했다. 무거운 맨홀 뚜껑이 열리자 역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뒤를 이어 케이트와 대원들이 차례로 들어갔다. 지하은 완벽한 어둠과 축한 공기로 가득했다.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한 줄로 나아가는 동안 대원들의 심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발밑에서는 시공쥐들이 찍찍거리며 달아났고 천장에서는 정체 모를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케이트는 이런 굴욕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스스로에게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선두에서 거침없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강민준의 뒷모습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원래부터 이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와 공기의 흐름을 읽으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어 팀을 멈춰 세웠다. 그는 천장의 한 지점을 가리쳤다. 위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목표 건물 바로 아래다. 여기서부터는 소리 없이 움직인다.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다. 그들이 나온 곳은 건물의 낡은 창고였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곳, 강민준은 손가락으로 문틈을 가리켰다. 복도 저편에서 적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하수도로 들어올 줄이야. 케이트가 경탄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삭였다. 강민준은 손짓으로 작전을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적들이 예상치 못한 심장부에서부터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마치 유령처럼 케이트와 대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전의 불씨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이 어둠 속의 유일한 지휘관이었다. 그들은 소음기를 낀 총으로 순찰 중인 적들을 소리 없이 쓰러뜨리고 계단을 올라 폭탄 제조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다수의 테러리스트들이 복잡한 전선과 폭약을 만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연합군이 건물의 심장부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케이트가 돌립 신호를 보내려던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방구석에 쌓여있는 밀가루 포대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섬광탄을 꺼내 보였다. 케이트는 순간 그의 의도를 알아챘다. 총격전이 벌어지면 유폭의 위험이 너무 컸다. 강민준의 신호에 따라 대원 한 명이 문틈으로 소음권총을 쏴 밀가루 포대를 터뜨렸다. 순식간에 방 안은 자욱한 밀가루 분진으로 가득 찼다. 시야가 막힌 적들이 당황하는 찰나 강민준이 섬광탄을 굴려 넣었다. 펑 하는 괴음과 함께 터진 섬광이 밀가루 분진에 옮겨붙으며 거대한 화염폭풍을 일으켰다. 분진 폭발이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방 안의 모든 적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유폭의 위험도 아군의 피해도 없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폭발의 여파가 가라앉은 후 팀은 신속하게 잔당을 소탕하고 폭발물을 확보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케이트는 먼지와 화약 냄새로 뒤덮인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방식은 교범에 나오지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다. 그는 전쟁터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수를 두어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보고해. 목표 확보. 아군 피해 없음. 케이트는 무전기에 보고하며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존경심이 묻어나왔다.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강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전쟁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그림자가 가장 치명적인 법입니다. 라마디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케이트는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전쟁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선 조용한 이방인은 그 그림자를 지배하는 법을 아는 남자였다. 임무 성공의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그들이 폭탄 제조실을 확보하고 외부로 퇴각 신호를 보내는 순간 건물 전체가 지축을 울리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뒤흔들렸다. 그들이 찾아낸 공장은 거대한 함정의 일부에 불과했다. 적들은 연합군정의 팀을 건물 안으로 유인한 뒤 도시 전체에 설치해둔 연쇄 폭발을 일으켜 그들을 생매장하려 한 것이다. 젠장 함정이다. 전원 퇴각하라. 케이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의 천장과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파편과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렸고 팀원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케이트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무너져 내린 철제 빔에 다리가 깔리고 말았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케이트. 먼지 구름 속에서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녀의 위치를 찾아냈다. 내 다리가 깔렸어. 케이트가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강민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미 퇴로는 막혔고 건물은 금방이라도 완전히 붕괴할 기세였다. 다른 팀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통신 장비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꽉 잡아요. 박민주는 자신의 소총을 지렛대 사마 필사적으로 철제 빔을 들어올리려 애었다. 그의 팔과 어깨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다. 짧은 신음과 함께 빔 간신이 들어올려졌고 케이트는 다리를 빼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뒤틀려 있었다. 스스로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어나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강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케이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절망감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난 틀렸어. 먼저 갓 헛소리하지 마. 강민준은 단호하게 외치며 그녀를 자신의 등에 둘러했다. 케이트의 체격은 그보다 컸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무게와 자신의 장비 무게까지 더해져 그의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절대 당신을 두고 가지 않아. 그는 무너지는 건물 잔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약한 벽을 찾아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벽을 걷어찼고 마침내 건물 옆에 좁은 골목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들이 빠져나온 직후 건물은 거대한 괴음과 함께 완전히 주저앉았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폭발 소리를 듣고 도시 곳곳에 숨어있던 적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골목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강민주는 케이트를 업은 채 총알이 빗발치는 골목을 필사적으로 달렸다. 한 손으로는 그녀를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권총을 쏘며 응전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투였다. 그들은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어느 폐허가 된 민가로 뛰어들었다. 강민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케이트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어깨는 통제. 불능으로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먼저 물었다. 케이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전투복 바지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상처는 심각해 보였다. 강민주는 즉시 자신의 군복을 찢어 응급지혈대를 만들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압박하고 부목을 덧대 다리를 고정시켰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살리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 케이트가 힘겹게 말했다. 아직 고마워하긴 이릅니다. 곧 놈들이 여기까지 들이닥칠 겁니다. 강민주는 창문 틈으로 바깥 상황을 살폈다. 적들은 건물을 포위하고 서서히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총알은 얼마 없었다. 지원 요청은 불가능했고 탈출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였다. 어둠이 내린 폐허 속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목을 조여왔다. 그때 케이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 판단 착오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늘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위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적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을 뿐입니다. 아니, 내가 옳았어. 처음부터 난 오만했고 널 무시했지? 강민주는 대답 대신 수통을 열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를 잃었던 경험으로 인해 얻게 된 교훈. 가장 강한 군인은 가장 힘이 센 군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동료를 지키는 군인이다.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서 케이트는 그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상처와 강인한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최고의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 남자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와야 했던 삶을 생사의 경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영혼을 마주했다. 국적도 성별도 계급도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바깥의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적들이 마침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마지막 남은 탄창을 소총에 끼우며 케이티의 앞에 버티고 섰다. 내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십시오. 그것은 명백한 작별 인사였다. 케이트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안 돼, 같이 싸워야. 하지만 강민주는 그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미소였다. 2000m 액기 아직 유효한 거 맞죠?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에는 반드시 그녀를 살리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처절한 마지막 항전. 총알이 떨어지고 그는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몸에 몇 발의 총알이 박히는 것이 보였다. 케이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지붕을 뚫는 듯한 괴음과 함께 지원 헬기의 기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흩어졌던 팀원들이 그들의 위치를 찾아내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적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구조팀이 폐허 안으로 들이닥쳤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강민준과 케이트를 들것에 실었다. 케이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엿들것에 실려가는 강민준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간신히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전우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라사드 기진의 야전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케이트는 의식을 차렸을 때 자신의 다리가 두꺼운 기부로 고정된 채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마디에서의 처절했던 사투가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옆 침대에 강민준이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는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어깨와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며칠이 흘렀다. 케이트는 다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강민준 역시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회복했다.
두 사람이 병실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한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라마디의 폐허 속에서 나눴던 깊은 교감과 감정들이 다시 군복과 계급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힌 듯 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케이트였다.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늘 내뱉던 생크 유아는 전혀 다른 무게의 단어였다. 그 안에는 미안함, 존경심,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빚진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넌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날 구했어. 케이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그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목발을 짚은 걸음은 불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난 늘 최고가 되어야 했어.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남자 동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 오만함은 나의 갑옷이었어. 그런데 넌 그 갑옷 속에 진짜 나를 봐줬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강민주는 처음으로 시선을 돌려 그녀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침묵과 거리두기가 저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위님과 함께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등을 맞대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적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가진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국적과 환경은 달랐지만 군인이라는 특수한 삶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고독과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하게 변해갔다. 라마디에서 살아 돌아온 다른 팀원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강민준을 한국군 장교가 아닌 우리 형제라고 불렀다. 그들은 케이트 앞에서 강민준이 얼마나 침착하게 자신들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괴물처럼 싸우며 버텨냈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케이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애틋함이 교차했다. 함께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케이트가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할 때 강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서 보조를 맞춰 주었다. 식당에서는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병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유머 감각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것, 그녀가 의외로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 등 사소한 사실들을 알아가며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케이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사막의 밤하늘은 거짓말처럼 별들로 가득했다. 그녀가 별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장민준이었다. 잠이 안 오나 봅니다. 그가 옆에 서며 말했다. 응,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포개졌다. 그기 말이야. 케이트가 불쑥 입을 열었다. 아직도 유효한 거지? 강민주는 피식 웃었다. 물론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뭔가 빚을 진 셈이네. 케이트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였다. 강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그윽하게 가라앉았다. 전우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단순한 동료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뜨거운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빚은 없습니다. 나지막이 말했다. 대신 소원 하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소원.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사막을 떠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전쟁이 끝나도 그들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는 암시였다.
케이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사막의 차가운 밤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전우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전 병원에서 퇴원한 강민준과 케이트가 다시 훈련에 복귀했을 때 기지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을 향한 시선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경계심이 아닌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특히 라마디 작전에서 살아 돌아온 네이비실 대원들은 강민준을 단순한 교환 장교가 아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전설이자 형제로 대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실력을 탐색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 훈련 중에도 작전 브리핑 중에도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한 팀처럼 움직였다. 눈빛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했고 상대방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미세한 긴장감과 애틋함이 섞인 그들의 기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에게 허락된 특별한 유대감으로 모두가 존중할 뿐이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기지 전체에 최고 등급의 비상 경계령이 발령되었다. 연합군 정보부대가 안파르의 아들들의 수장 자이드 알주브리의 통신을 감청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내용은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들이 화학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브리핑에서 지휘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스크린에는 유출된 설계도와 함께 치명적인 신경작용가스 VX의 분자 구조식이 떠 있었다. 바이든은 이 VX가스를 탑재한 다수의 드론을 이용해 라마디 인근의 민간인 거주 구역과 우리 기지를 동시에 타격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대량 학살을 통한 연합군 철수 압박입니다. 공격 예상 시점은 48시간 후, 우리는 48시간 안에 자이드의 위치를 파악하고 화학무기를 찾아내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일반적인 테러가 아니었다. 어쩌면 수십만의 목숨이 걸린 대재앙의 서막이었다. 문제는 자이드의 은신처가 오리무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그때 강민준이 스크린에 떠있는 이라크 서부 사막 지도를 가리켰다. 이곳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카르발라 협곡입니다. 한 정보 장교가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이미 수색했습니다. 강대위. 수십 개의 동굴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동굴을 사람이 직접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론을 숨기고 운용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위성이나 정찰기로는 동굴 내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케이트가 그의 말을 받았다. 강대위의 말이 맞습니다. 바이든은 우리의 허를 찌르는 대능한 자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 바로 그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동굴 중 진짜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거죠. 그때부터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마라톤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위성사진, 지형정보, 과거 테러 조직들의 은신 패턴 등을 분석했다. 케이트는 가용 가능한 모든 군사자원 정찰 자산, 폭격, 특수부대를 동원한 대규모 동시 타격 작전을 주장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반대했다. 그렇게 대규모로 움직이면 자이드가 눈치채고 화학 무기를 먼저 터뜨릴 겁니다. 그는 광신도입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임무를 완수하려 할 겁니다. 이것은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동굴 하나하나에 기도라도 하면서 수색할까? 케이트가 답답한 듯 물었다. 강민준은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협곡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이었다.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자이드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연합군 주력 부대가 협곡의 반대편 입구에서 대규모 양동작전을 펼쳐 자이드의 시선을 끈다. 그 사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정예 침투팀이 진짜 입구인 이곳을 통해 잠입하여 자이드가 눈치채기 전에 화학 무기를 확보하고 그의 목을 친다는 것이었다. 너무 위험해. 지휘관이 말했다. 소수의 팀이 그 많은 적들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래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강민주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사막의 정령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통신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끊고 외곽의 적들을 소리 없이 하나씩 제거해서 자이드가 극도의 불안감과 고립감에 빠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이성을 잃고 동굴 밖으로 병력을 내보내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것은 서양식 군사교범에는 없는 지극히 동양적인 전략이었다. 손자병법의 이와 성동격설을 현실에 구현한 듯한 계획. 케이트는 그의 계획을 들으며 전율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전쟁의 그림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공격적인 실행력과 그의 비범한 지략이 결합된다면이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제가 침투팀을 이끌겠습니다. 강 대위와 함께 케이트의 선언에 회의실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휘관은 오랫동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가 아닌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마침내 지휘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12시간. 침투팀이 꾸려지고 장비 점검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강민준과 케이트는 잠시 기지의 외진 활주로 끝에서 단둘이 마주섰다. 차가운 사막의 반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죽지 마, 케이트가 먼저 말했다.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애절한 기도에 가까웠다. 대위님이야말로 강민준이 대답했다. 살아서 돌아와야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의 말에 케이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소원이 뭔데 이렇게 목숨까지 걸게 만드는 거야? 강민준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가 목에 걸고 있던 자신의 인식표를 벗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 위에는 그의 이름과 군번 혈액형이 새겨져 있었다. 군인에게 인식표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것 나에게 왜 케이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나 대신 한국의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함께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는 대위님이 직접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내 소원은 바로 그겁니다. 대위님의 손으로 이 인식표를 다시 내 목에 걸어주는 것,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케이트는 그의 인식표를 소중하게 감싸주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유품이야.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고 하셨어. 반드시 이걸 가지고 내게 돌아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담긴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까지 그들은 이 세상에 단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안파르의 아들들을 향한 최후의 작전은 이제 두 사람의 목숨과 미래를 건 가장 위험한 약속이 되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작전 사막의 정령이 개시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적공으로 비행하는 침투 헬기가 카르발라 협곡 인근의 강민준과 케이트 그리고 단 6명의 최정예 대원들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발을 디딘 사막에는 오직 별빛과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거의 동시에 협곡의 반대편에서는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과 공습을 동반한 양동작전이 시작되었다. 밤하늘이 붉게 물들고 천지를 뒤흔드는 괴음이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령이다. 발소리도 그림자도 남기지 마라. 강민준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침투팀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협곡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협곡 입구를 지키는 적들의 외곽 초소였다. 케이트가 이끄는 공격조가 그림자처럼 접근해 소음기를 낀 총과 대검으로 순식간에 경계병들을 처리했다. 모든 것이 1분 안에 단 한 발의 경보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자이드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협곡 중심부의 동굴지대로 서서히 접근해 들어갔다. 강민준의 계획대로 그들은 정면으로 향하지 않았다. 통신 중계기를 파괴하여 동굴 외부와 내부의 연락을 끊고 식수와 보급품을 운반하는 적들을 기습하여 고립을 심화시켰다. 적들은 자신들의 동료가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누가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가 협곡 전체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자이드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곧 움직일 거야. 암벽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준이 말했다. 그의 예측대로 몇 시간 후 동굴 안에서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쏟아져 나와 수색을 시작했다. 자이드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미끼를 묻 것이다. 지금이다. 케이트의 명령과 함께 침투팀은 병력이 빠져나가 펑 비어버린 동굴 입구로 폭풍처럼 쇄도했다. 동굴 내부는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은 남은 경계 병력들을 신속하게 제압하며 깊숙이 들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동굴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철문으로 막힌 공간을 발견했다. VX 가스가 보관된 곳임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철문에 폭약을 설치하려는 순간 동굴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함정이었다. 자이드는 병력을 내보내는 척하며 그들을 동굴 깊숙한 곳으로 말았다. 민준 케이트가 소리쳤지만 두꺼운 안벽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선으로 짧게 교신했다. 나머지 팀원들을 믿는다. 우리는 예정대로 목표를 파괴한다. 케이트. 알겠습니다. 화학무기 저장고에서 합류하겠습니다. 강민준.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우기 시작했다. 케이트는 두 자루의 권총을 들고 좁은 통로를 막아선 적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분노한 암사자처럼 거침없고 파괴적이었다. 반면 강민준은 어두운 지형을 이용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적들의 등 뒤에 나타나 소리 없이 목을 긋고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며 적들의 방어선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다.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의 칼날처럼 적들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거대한 화학무기 저장고 앞에서 재회했다. 저장고 안에는 수십 개의 VX 가스 용기와 함께 그것들을 탑재한 공격용 드론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안파르의 아들들의 수장 자이드 알주브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막의 정령들이 여기까지 오다니 놀랍군. 자이드는 관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드론 전체를 원격으로 발진시킬 수 있는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위대한 순교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가 기폭장치의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케이트가 총을 쏴 그의 손을 맞췄다. 기폭장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이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호위 병력들이 일제히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저장고는 순식간에 최후의 격전지가 되었다. 강민준과 케이트는 드론과 가스 용기를 엄폐을 삼아 필사적으로 응전했다. 그때 부상당한 자이드가 비틀거리며 비상제어판으로 달려갔다. 그는 저장고 전체의 자폭 장치를 가동시켰다. 5분 후 자동 폭발, 붉은색 경고등이 돌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민준 저놈을 막아 케이트가 소리치며 남은 적들을 상대하는 동안 강민준은 자이드를 향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화학무기 용기들 사이에서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다. 자이드는 광신도답게 맨몸으로도 맹렬하게 저항했다. 격투 끝에 자이드가 숨겨둔 칼을 꺼내 강민준의 옆구리를 깊게 찔렀다. 강민준은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자이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케이트가 마지막 남은 적을 쓰러뜨린 뒤 자이드를 향해 정확하게 총을 쏘았다. 자이드의 몸이 축 늘어지며 쓰러졌다. 민준 정신 차려. 케이트는 달려가 강민준을 부축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솟구이고 있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자폭 타이머는 1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해체 장치를 찾아야 해 강민준이 힘겹게 말했다. 두 사람은 피를 흘리는 강민준을 부축한 채 복잡한 제어판 앞에 섰다. 수십 개의 전선과 버튼 무엇을 건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타이머는 3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절망적인 순간 강민준은 과거 폭탄물 처리 훈련에서 배웠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파란색 선이 아니야. 녹색 선을 동시에 잘라야 해. 케이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 그가 말한 2개의 녹색 선 위에 가져다 댔다. 19.8 그녀는 눈을 감았다. 765 그녀의 뇌리에 강민준이 자신의 인식표를 건네주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4.3 사랑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이며 칼을 내리쳤다. A1B 굉음 대신 모든 소음이 멎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카운트다운이 멈췄다. 자폭 장치가 해체된 것이다. 저장고 안에는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케이트는 정신을 잃어가는 강민준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지옥의 한복판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해낸 것이다. 화학무기 저장고의 철문이 열리고 연합군 지원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지옥도 속에서 서로를 구축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케이트는 피투성이가 된 강민준을 필사적으로 지혈하고 있었고 강민준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힘겹게 미소 짓고 있었다. 기지로 돌아오는 헬기한 붕대에 감긴 강민준의 손을 케이트는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라크의 황량한 사막을 보며 그녀는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다. 첫 만남에 오만했던 조롱, 2000m 사격의 충격적인 패배, 라마디의 그림자 속에서 싹은 존중, 그리고 생사의 경계에서 확인했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기 이 삭막한 땅은 두 사람에게 지옥이자 동시에 기적의 공간이었다. 강민준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가 의식을 되찾고 안정을 취하기까지 케이트는 병실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연합군 전체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쏟아지는 찬사나 훈장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안파르의 아들들이 와해되면서 이라크에서의 그들의 임무는 사실상 끝이 났다. 길고 길었던 파병 기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안도감인 동시에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과 미 해군 네이비실이라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의 약속 장소였던 병원 옥상에 올랐다. 휠체어에 앉은 강민준과 그의 옆에 선 케이트.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사막의 별밤을 눈에 담았다. 이제 곧 떠나겠네. 케이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영웅적인 군인도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일 뿐이었다. 강민준은 주머니에서 그녀가 주었던 낡은 나침반을 꺼내 보았다.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바늘은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나침반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새로운 나침반이 생겼습니다. 그는 케이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어디에 있든 대위님이 있는 곳이 내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의 말에 케이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의 인식표를 꺼냈다. 차가운 금속 조각은 그녀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소원을 말해. 이제 들어줄 때가 됐잖아. 제 소원은. 강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이것이 끝이 아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군복을 벗고 우리가 평범한 세상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대위님의 손으로 이 인식표를 다시 제 목에 걸어주십시오. 그 약속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디에 있든 당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케이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2000m 내기를 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 그 바보 같았던 내기 말이야. 내가 졌지? 깨끗하게 그녀가 속삭였다. 패자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러니 기꺼이 당신과 결혼해서 임신이라도 해줘야겠네. 물론 당신 같은 남자라면 기꺼이. 그녀는 처음에 조롱 섞인 말투를 흉내냈지만 그 끝은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어 있었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인내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이어졌다. 사막의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전쟁의 상처와 다가올 이별의 아픔을 잠시 잊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라사드 기지의 활주로는 떠나는 이들과 남는 이들로 분주했다. 강민주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수송기에 케이트는 본토로 돌아가는 수송기에 오를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활주로 한가운데서 마주섰다. 주변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눈빛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화려한 포도 애틋한 입맞춤도 없었다. 그들은 군인이었고 이것은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강민준이 먼저 거수 경례를 했다. 케이트 역시 그에게 답례했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복종도 연합군 동료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을 향한 가장 깊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돌아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찾아갈게. 짧은 약속을 끝으로 두 사람은 뒤돌아섰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각자의 수송기를 향해 걸어갔다. 수송기의 육중한 램프가 닫히고 거대한 엔진이 포유하기 시작했다. 이라크의 모래 바람 속에서 기적처럼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기약 없는 약속만을 남긴 채 잠시 쉼표를 찍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사막에 남긴 그들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푸른 바다 위에서 다시 피어날 것이었다. 시간의 강은 전장의 포화와 흙먼지를 씻어내며 흘러갔다. 이라크에 지독했던 태양은 이제 기억 속의 희미한 잔상으로 남았다. 그 태양 대신 버지니아 해변의 부드러운 석양이 통유리창을 넘어와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동기 중에는 화약 냄새 대신 짭조름 바다 내음과 갖고 온 빵 냄새가 감돌았다. 더 이상 새벽을 가르는 기상 나팔 소리도 심장을 옥죄는 출동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평화로운 배경음악이 되어주고 있었다. 캐설린 케이트 암스트롱. 아니, 이제는 케이트 강이 된 그녀는 흔들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로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는 방탄복과 전술조끼로 감싸여 있던 자리였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의 약동이 느껴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라인이 부드럽게 솟아올라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목에는 낡은 탄피를 녹여 만든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또 하나의 목걸이, 강민준의 인식표가 그녀의 심장박에 맞춰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기어코 그녀가 다시 걸어주기 전까지 단 하루도 목에 걸지 않았다. 문득 그녀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불과 몇 년 전 네이비실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남자들을 발에 두었던 그녀였다. 저 멀리 아시아에서 온 작고 조용한 군인을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이 지금은 그의 아이를 가진 채 그의 성을 따르고 그가 만들어주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했다. 인생은 2000m 밖의 표적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녀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1년 전에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라크에서 헤어진 후 두 사람은 각자의 부대로 복귀했다. 전역을 신청한 케이트와 복무기관을 마저 채우고 있던 강민준. 그들은 매일같이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지만 화면 너머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마침내 케이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무작정 대한민국 진해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찾아갈 차례라고 생각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진해.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부대 앞으로 찾아갔다. 위병소의 면회를 신청하고 그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잠시 후 위병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의 강민준이었다. 그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매일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결국 찾아오셨군요. 내가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라서 케이트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화면으로만 보던 얼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강민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뺨에 흩날리던 벚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주었다. 그 부드러운 손길 하나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그리움과 사랑이 폭발했다. 케이트는 그의 품에 와 안겨들었고 그는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듯 그녀를 깊이 끌어안았다. 그들의 재회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어서 와, 케이트.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날 진해의 벚꽃잎은 마치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흩날렸다.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온 케이트의 귓가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UDTSAL의 대위가 아닌 지역 대학의 군사교수가 된 강민준이 장을 봐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전투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소총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케이트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능하고 멋있어 보였다.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케이트가 물었다. 학생들이 라마디 작전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졸라서 혼났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그 어떤 전쟁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더군요. 그는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그녀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부풀어 오른 배에 귀를 가져다 댔다. 우리 아들 오늘은 얌전히 있었어. 아빠 왔다. 그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에 케이트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저 남자가 한때는 2000m 밖의 표적을 정확히 꿰뚫고 수십 명의 적들과 홀로 싸웠던 전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늘은 발길질이 좀 심했어. 당신 닮아서 벌써부터 한 성격하는 것 같아. 나보다는 당신을 닮은 것 같은데? 그 오만하고 거침없는 성격 말이야. 강민준의 농담에 케이트는 그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두 사람은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잦아들자 강민준은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자신의 인식표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이걸 다시 돌려봤던 날이 생각나는군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지? 그들의 결혼식 날이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작은 성당에서 케이트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직접 그의 목에 인식표를 다시 걸어주었다. 사막에서 시작된 약속이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서약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나야말로 그날 당신이 내 손에 이걸 쥐어주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든 당신을 찾아냈을 겁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표적이었으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과거에는 수천 미터 밖의 적을 맞추는 것이 나의 임무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에게는 이제 평생을 지키고 사랑해야 할 새로운 표적이 생겼어.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과 부풀어 오른 배를 차례로 향했다. 영원한 표적. 그것은 더 이상 총구 너머에 존재하는 파괴 대상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눈앞에 있는 그의 세상이자 미래 그의 가족이었다. 케이트는 감동으로 촉촉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뺨을 감싸며 속삭였다. 그 표적 절대 놓치면 안 돼.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니까 내가 한 약속 기억하지. 기꺼이 당신과 결혼해서 임신이라도 해주겠다고. 난 약속은 확실히 지키는 여자라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석양으로 물든 거실을 가득 채웠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라크의 황량한 사막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파괴가 아닌 지키는 것에서 나오고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전쟁터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사막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영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임무가 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작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야.